안녕하세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퍼입니다. 혹시 워싱턴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가 지구 반대편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 유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우리 주유소 기름값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지난 2025년 8월 21일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제재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이란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이란의 비밀스러운 석유 거래를 돕는 핵심 인물과 그 종착점까지 정조준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끊기 위해 그리스의 한 해운업계 거물과 그 유령 회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산 원유의 최종 목적지인 중국의 거대한 항만터미널 두 곳을 동시에 제재 명단으로 올린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법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강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그 강에 떠다니는 배 몇 척을 붙잡는 시기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배들을 총지휘하는 선단주를 잡고 배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항구 자체를 막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스케일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제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왔는지, 그리고 미국의 이런 초강수가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이번 제재의 핵심 인물은 바로 그리스 국적의 해운업 거물 안토니오스 마르가리티스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사람을 가리켜 수십 년간 쌓아온 해운업 경험을 이용해 이란산 석유의 불법 운송과 판매를 도운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마르가리티스라는 인물은 정말 치밀했어요. 그는 자신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회사들을 그리스나 마셜 제도처럼 기업 정보를 꽁꽁 숨기기 좋은 곳에 등록해두고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마란트 해운, 스퀘어 탱크 매니지먼트 같은 이름만 들어서는 뭐 하는 곳인지 알기 힘든 유령 회사들을 여러 겹으로 세워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마치 영화에 나오는 비밀 조직 같지 않나요? 미국은 이미 2024년 12월에도 그의 네트워크 일부를 제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총지휘자인 그를 직접 겨냥하며 더는 못 봐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사람만 잡는다고 해서 불법 거래가 막힐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배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겠죠. 바로 여기서 이번 제재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중국의 항만터미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흘러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인 중국의 터미널 운영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름이 긴데요. 칭따오항 하이에 둥자커우 오일 프로덕츠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 시설입니다. 이곳을 통해 2024년 12월 이후에만 무려 6,5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들어왔다고 해요. 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양인데 6,500만 배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가 지금 한 2,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모든 차를 3번씩 꽉 채우고 23일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또 그 가치로는 한 7조 원이 넘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산 성강 국제 석유 저장 운송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곳 역시 이미 제재 대상이었던 유조선을 포함해 여러 차례 걸쳐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하역하는 걸 도왔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변화냐면 유조선은 얼마든지 다른 배로 바꿀 수 있는 움직이는 자산이지만 항만터미널은 그 자리에 고정된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재했다는 건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불법 공급망 종착역을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연들은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릿, 즉 유령 유조선들입니다.
이 배들은 정말 귀신처럼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환적, ship-to-ship 트랜스퍼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 두 척이 만나서 몰래 원유를 옮겨 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유의 원래 출처를 세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둠 속 항해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라는 추적 장치를 꺼버리고 항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적 변경, 블랙 호핑입니다. 파나마나 라이베리아처럼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깃발을 달고 다니다가 추적당하는 것 같으면 다른 나라 깃발로 바꿔다는 수법이죠. 이번에 제재된 LAFIT호는 300만 배럴, ARES호는 거의 1000만 배럴의 이란 원유를 이런 식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돈줄을 막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를 지원하며 영내 불안정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최대 압박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대이란 정책의 일부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탈퇴한 이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고 급기야 2025년 6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외교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경제 제재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압박이죠. 재밌는 건 미국의 이 전략이 단순히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제재 명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당근인 셈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바꾸면 다시 국제 경제 시스템에 끼워줄게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강압적이면서도 거래적인 아주 영리한 외교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력한 조치에 세계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부터 국제 정치의 복잡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중국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일방적인 제재다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입장에선 이란산 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이고 둘째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점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죠. 반면 영국은 미국과 발을 맞췄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발표한 바로 그날 영국도 이란의 고위 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했어요. 이는 미국과 영국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나라는 아마 그리스일 겁니다. 자국 국민이자 저명한 해운업자가 이 불법 거래의 핵심으로 지목됐으니 말이죠. 그리스는 세계적인 해운 강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자국 산업의 이익과 동맹국으로서의 의무 사이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인지 그리스 정부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몇몇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해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300에서 400%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보험사들은 이란에 기항 이력이 있는 배는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운항하는 선사들도 엄청난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나 내가 싣고 가는 화물이 혹시 제재 대상과 엮여 있지는 않은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그림자 선단의 교묘한 수법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집니다. 배들이 위험 지역을 피해 멀리 돌아가고 항구는 정체되고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재앙의 가능성입니다. 이 그림자 선단에 속한 배들은 대부분 낡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노후 선박들입니다. 만약 이런 배가 해상에서 사고라도 나서 기름이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복잡한 소유 구조와 불분명한 보험 때문에 책임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안 국가들이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엇갈린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분명 이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공식적인 석유 수입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대부분 정상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게 됐죠. 하지만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의 끈질긴 생명력과 할인된 원유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제적 압박이 이란의 핵 개발 의지나 중동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압박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이 전 세계 석유 수송 심장부인 호르무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핵심 인프라를 건드린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란 핵 합의의 복원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측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서로의 요구 조건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핵 합의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번 제재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들, 예를 들어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서로 똘똘 뭉쳐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평행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다극화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재는 단순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벌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해운항, 바다 위의 유령선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항구를 둘러싼 한편의 드라마이자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